안녕하세요. 허터백과 친구들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뭐 회사의 주식을 이만큼 샀는데 내 친구는 다른 회사를 샀고 내 친구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나는 얼마 못 벌었네 하면 굉장히 이 판단이 흐려지고 불안해지고 계속 주식 차트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망가지고 더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위 사람들 특히 지금 이제 2022년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니까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팬데믹으로 급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2020년 6월 이후 그리고 2021년까지도 어찌 보면 좀 투자 뭘 사도 많이 오르는 장 굉장히 주위 사람들을 따라서 투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이제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이제 작년 연말에 산 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고점에 갔을 때 이제 그제서야 들어간 뭐 이런 경우들은 사자마자 마이너스가 계속 많이 나 있을 테니까 좀 마음이 안 편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뭘 산다, 혹은 누가 주식을 한다라는 걸로만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확률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행이라는 거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투자도 이런 유행에 상당히 민감한 트렌드가 존재해왔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은 남들이 다 브라질 채권을 한다 그러면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했던 적이 있고, 남들이 다 중국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을 투자했었던 분들도 많을 거고요. 또 모두가 가상화폐를 해야 된다. 이거 지금 나라도 안 하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지 라는 관점으로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꼭지에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많을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런 세상이 망할 것 같아, 이제는 지금은 투자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몇 년 동안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잠깐 사이에 시장이 이미 많이 올라왔던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따라하는 것들은, 이런 과거 경험들은 다 한 번씩 있으셨을 텐데,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알아요. 투자는 유행이 아니고 투자는 과학이어야 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투자를 도박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고 그 휩쓸린 감정 때문에 흐려진 판단력으로 투자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죠. 어떤 그냥 자유계좌는 뭐 막 금리가 좀 높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나요? 그게 그 성향이랑 그다음에 금리 수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투자 성향 자체가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좀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적금 투자가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 나는 절대 손실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유행했었죠. 특판 적금이라고 해서 거의 5% 가까운 금리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 적금이라는 게 예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5%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내가 거두게 되는 수익률은 3% 초반대가 될 거고, 거기다가 또 세금까지 들어가면 사실상 손에 거두는 거는 아무리 특판이라고 해도 2% 후반? 근데 특판 적금에 또 특징이 있어요. 큰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적은 돈만 받아주기 때문에 결국 목돈 운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거고, 결국엔 적금이라고 하는 그 수단이 제공하는 금리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하는 수익률 충분히 충족하느냐,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 적금으로 만족할 수 있는 투자가 되긴 굉장히 어렵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적금을 넣는 게 무조건적으로 무의미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자기가 원하는 금액은 적금으로 넣고, 또 자산 증식을 위해서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뭐 주식이 됐건 다른 방식이 됐건 그런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를 하고 돈을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어찌 보면 이미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한 번만 더 강조를 해보면, 이 예금이나 적금을 선호하시는 분, 혹은 이 예금이나 적금을 갖고 있으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 돈은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죠. 근데 명목상으로는 지켜지고 있죠. 뭐 1,000만 원, 뭐 1,010만 원, 1,020만 원 되니까 지켜지고 있는데 뭐 물가 얘기하시고 뭐 얘도 굉장히 사례들도 굉장히 다양히 많은데 사실 5년 전 우리 치킨 한 마리가 12,000원 정도 했죠. 근데 지금은 16,000원도 이제 잘 없죠.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돈은 3년 동안 1,000만 원은 잘 유지는 했는데 이제 치킨 가격이 30% 올라버렸으니 사실은 저는 돈을 잃은 거죠. 예. 사실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예적금에만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실질 내가 같은 돈이라도 살 수 있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게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코인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네.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빚을 내서도 코인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돈을 진짜 많이 벌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많이 번 사람들에 가려져서 진짜 많이 잃은 사람들의 소식이 공유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패담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성공담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데 저는 코인 투자 자체를 절대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돈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이 코인을 할 수 있나. 이 코인이라고 하는 이 수단 자체가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전 재산을 특히나 빚까지 져서 투자한다? 굉장히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뒷감당이 쉽지 않죠. 그래서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정도를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 여기에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도 타격을 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너도 나도 하니까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2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부동산, 한국은 부동산 투자다. 돈 벌려면 부동산 투자해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빚을 내서 부동산 투자는 어떤 거예요? 그렇게 돈 번 사람도 좀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앞에 얘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투자하는 건 일단은 거주 목적이라는 가정하에 어차피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네, 그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너무나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레버리지, 결국 빚을 지지 않고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조달한 거를 내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충분히 빌려서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 거기서 전제 조건은 집값이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 이상으로 올라서 결국에는 이자 부담을 뭐 지워줄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빚을 져서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뭐 부채를 일으키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내 가능한 그 위험도를 벗어난 금액을 무모하게 투자하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되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거주 목적으로 어차피 구매를 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자를 따져봤을 때 메리트가 충분하다면 투자를 하되 역시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서 무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상화폐와 또 그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실물 자산이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가상의 화폐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죠. 도영님 아기도 있으시고 결혼하시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결혼을 하기 전에 돈을 모아야 되는 게 맞고 아이를 키울 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돈이 든다는 그 얘기 좀 궁금해요. 네, 뭐 사실 결국에 가서는 이 돈을 모으는 목적들이 그 상황별로 돈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바로 다른 이벤트가 존재하죠. 집을 사야 돼요. 그래서 집을 안 샀다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인생 주기에서 본다고 하면은 돈을 필요로 하는 구간은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20대는 사실은 본인이
유흥에만 별로 이렇게 빠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 최대한 지출을 조절을 함으로써 돈을 모으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구간이에요. 근데 30대, 40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는 지출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놓는 게 사실은 인생 주기 설계에 있어서 좀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홍래님은 어떠세요? 그 결혼 전에 돈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모으시고 결혼을 하셨. 그쵸. 직장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이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 느낀 거 더 모을 걸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저는 그게 모든 게 다 시드머니라는 개념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이게 출발선이 아예 달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아 이게 목돈이라는 게 필요했었고 지불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모았던 친구들은 저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었고 그게 훨씬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는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 이 조그마한 자금의 차이가 결국엔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구나를 느끼게 됐었고 두 번째가 아까 아기를 출산한 다음부터의 얘기를 주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드머니를 모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남는 돈이 계속 쌓여서 시드머니를 불려 나가야 되는데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을 만한 가용 자금 자체가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 이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을 모았다 안 모았다의 차이가 결국은 투자의 전체적인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시드머니를 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탁자에 있는 돈을 놓고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저한테 주셨던 이 1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는 것하고 여기 있는 5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겠죠. 저는 정말 오늘 투자해서 이거 2배로 불려봤자 저는 20만 원이에요.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근데 1000만 원에서 1%만 보셔도 10만 원 똑같죠.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미리 시작하시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저는 사실 뭐 그냥 마치 공식처럼 그냥 돈 빨리 모으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어서 별로 그냥 아 뭐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결혼을 하신 분들 두영님 방금은 얘기하셨듯이 지출은 늘 있게 마련이고 돈은 늘 필요하게 마련인데 상대적으로 30대, 40대 지출 이벤트보다는 20대 지출 이벤트가 적으니까 그때 시드머니, 홍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드머니를 형성을 해놓고 방금 이 돈 얘기하셨듯이 규모가 더 큰 시드머니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은 투자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는 더 쉬운 지름길이니까 일찍 시작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시드머니를 모아야 돼, 투자를 일찍 시작을 해야 돼, 돈, 막 지금 현재를 희생해야 돼. 또 사실은 또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또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사고 싶은 것도 사보고 여행하고 싶은 데도 가보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부터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월급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자 이제 50%는 저금하고 50%만 쓰십시오. 이렇게 또 너무 각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적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걸 잡아야 된다. 그거는 꼭 마음에 담아두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한 1시간 조금 넘게 대화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촬영을 뭐 기획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 일이다, 촬영이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안 하고 내가 궁금한 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게 좀 철이 없고 뭘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솔직히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들에게는 뭐 저런 쉬운 질문을 저런 기본적인 질문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세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게 언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굉장히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투자를 할 때 뭐 빚을 내는 게 무조건 틀리다,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답이건 오답일 수도 또 정답일 수도 있다. 이런 균형 잡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잖아요. 이 돈 굉장히 뻔한 얘기이기는 해요. 사실 다 아는 얘기. 돈 중요한 거 다 알죠. 다들 돈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모아야 되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를 제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 저도 좀 더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듣는 사람들도 이걸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설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은 늘 주변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어릴 때부터 늘 그리고 돈은 늘 모았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모아야 되는 게 맞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아까 현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돈으로 찾을 수도 있고 또 아이를, 결혼을 그런 삶의 중요한 이벤트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도구일 수도 있는 거고요. 편리함, 가능성, 기회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돈을 좀 무서워한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돈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 또 아드레날린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돈을 대하고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싶거든요. 오늘 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봤잖아요. 결국은 돈, 투자, 어떻게 똑똑하고 야무지고 건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월급만으로 돈을 모으는 시대는 끝났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